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큰 주제 몇 가지를 할 건데 네. 하나는 과연 인류는 요즘 금리가 중금리라면 네. 중금리 시대에 나머지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요러다가 다시 저금리로 갈 것인가 옛날로 돌아갈 거냐? 설마 다시 고금리가 오라는 생각은 아직 안 하실 테니까 네. 요게 많이 유지될 거냐 곧 다시 저금리로 갈 거냐 이게 궁금한데 네. 거기에 대한 생각 이게 첫 번째 주제죠? 네. 저는 뭐 그동안 계속 저금리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뭐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근데 네. 그게 소수 의견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연준은 계속 그 고금리에 미련이 남았는지 계속 금리를 상당 기간 뭐 유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이 정치적인 뒷배경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의심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제가 저금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지금의 인플레라는 게 결국 공급망 교란에서 왔잖아요. 예. 그러려면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고 결국 이제 신기술 신성장 기업들이 그런 스마트 솔루션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네. 그런 기업들이 돈을 좀 쉽게 그 구할 수 있으려면 결국 저금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높여봤자 결국 수요 누르자고 하는 건데 그 누를 만한 수요도 별로 없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냥 인플레 잡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인플레가 뭐 다시 떨어지면 금리도 내려올 거다. 예. 거기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뭐 작년 3월부터 뭐 3월이 2.66이었었나요? 그다음에 4월이 2.26 정도가 됐었죠. 그리고 5월부터는 계속 1%대예요. 그러니까 약간 디플레를 우려할 만큼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만은 작년 6월에 한 3%대 유지한 다음에 계속 3%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과거에 뭐 물가가 좀 비쌌을 때 만들었던 재고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 소진되면 소비자 물가도 따라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동산이 가장 크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15년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 주택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바짝 올려가지고 결국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니 거주비가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오히려 그럼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뭐 좀 이 물가도 좀 잡히는 게 아닐까? 결국 물가가 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는 내려올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또 있는 거 아닌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했던 거고 예.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뭐 그래 서큘레이션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 대금을 수출을 하면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 미국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달러의 매도 압력이 생기고 그러면 달러가 기축 통화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가치가 계속 절하되니까. 그러면은 미국으로 다시 달러를 돌려 보내야 된다.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서 돌려 보냈다. 예. 요즘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금리 5%씩 주면 안 갈 리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돈이 다 글로 갔죠. 예, 그래서 미국이 경고를 하는 거죠. 잘 봐, 네가 돈을 나한테 안 줘도 나는 강제적으로라도 너에게 돈을 뺏어 올 수 있어라는 거 그런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봉책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패권을 유지하려면 돈이라든가 이제 생산 자원이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돼요. 예. 어떻게 미국이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기초과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신기술이나 뭐 신성장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근원이 다 미국이 갖고 있으니 예. 결국은 이런 신기술 스타트업 같은 데를 빨리 육성시켜서 유니콘으로 만들어주면 결국 돈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돈이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돈이 미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금리를 내려서 이런 신기술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돼야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거든요. 근데 요즘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조금 금리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왜요? 왜 높으면 좋아요, 뭐,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말을 해요. 저 미국의 저 정치인들이. 예. 근데 그 배경을 보면 2008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금리를 초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예. 많은 이제 기업들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샥을 거쳤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라는 게 결국 경제 질식이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정리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때는 또 특히 고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버텼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정제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질 애들은 많이 정리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예.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그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가장 득을 봤던 그런 세력들이 누굴까요? 이제 먼저 이제 그 금리를 내리면서 수요를 진작시켰으니까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중국이 좀 좋았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빅텍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예. 신기술을 막 예. 드라이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세력이 다 제도권에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저기 올라오는 그러한 어떤 그 속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이 많이 커서 이제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얘네가 얼만큼 올라올 것이냐. 그 다음에 빅텍 그러면은 빅텍이 만들어줄 디지털 세계에 대해서 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필요하다. 하지만 얘네들이 기존 질서를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일단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면서 약간 마치 그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이 경제를 슬로우 다운 시키면서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고금리에 대한 좀 미련을 갖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중국이 좀 불편해하는 게 좋아서 예, 고금리에 대한 불편함을. 중국도 있고 이제 빅텍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님처럼 중국은 누구나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빅텍도 패권에 도전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빅텍이. 와. 예. 이제 예를 들면 예, 상상할 수 어떤 있는 게 겁니까? 뭐가 있을까요? 빅텍을 빅텍이 미국 합중국에 위협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에 도전을 하는 건데 그 뒤에는 이제 뭐 기존의 어떤 그러한 금융 질서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좁게 얘기하면은 예. 유태인 뭐 금융 자본이라든가 예. 뭐 이런 쪽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빅텍은 인공지능에 몰두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뭘 하고 싶냐면 소비자들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의 혈액 정보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의 혈액 내 단백질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 향후 몇 년 후에는 당신이 이런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시고 이런 약을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중독성 있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제도권이 해줄 수 없는 서비스를 빅텍이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AI가 가장 많이 바꿀 수 있는 게 금융이에요. 근데 금융은 패권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전공은 경영을 했지만 부전공은 수학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경영과학이라는 이름을 있었는데 지금의 산업공학하고 비슷하죠. 예. 이게 사실 인공지능의 약간 좀 기초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졸업하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공장을 간다는 거예요. 공장이요? 제가 예, 최적화 모델이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를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직원들을 어떤 자리에 몇 명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냐. 콜센터에 전화가 이렇게 걸러오니까 콜센터 직원을 몇 명을 어떤 식으로 일하게 하는 게 최적이냐. 이거 공부하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행렬이라는 벡터 같은 걸 많이 썼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도 공장에서는 이런 인공지능의 전 단계 자동화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을 것이고 제가 그 95년에 영국 유학 갔었는데 그때도 인공지능 센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딥러닝 정도는 아니지만 SVM 정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산업계에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금융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은 최근에 리스크 관리 정도 하는 거지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이 돈의 어떤 그러한 이 채널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도권이 경제를 막 주무르는 게 경제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뭐
시중에 있는 채권을 좀 사주지 그 매수 대금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시중으로. 그럼 시중 자금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금리도 조금 낮춥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이제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시중 자금이 막 도는 속도도 높여요.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이제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권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경제를 주무르는데 지금의 이 금융기관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이 여러분들과 상의하면서 이 돈을 어디에 어디다가, 굴릴지. 예, 빌려드릴까요? 뭐 투자할까요? 이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분명히 다시 묻어내지 않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결국 안전한 곳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은.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쪽은 성장도 없으니까 예. 별로 이제 투자 수익률이 낮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고객한테 낮은 수익률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네. 지금은 은퇴 인구가 늘어나고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금융소득밖에 없어요. 옛날에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깝깝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돈이 금융기관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고수익 기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거긴 위험하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여기는 이 수익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라는 예. 솔루션을 드린다면 돈은 그 빅텍이 이제 AI를 갖고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로봇 어드바이저가 그렇게 발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딱 맞는 맞춤형 금융 솔루션 이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채널링하는 게 금융기관이 아니고 이제 빅텍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러면 진짜 정부 입장에서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이걸 견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보통 빅테크 회사들이 다 미국 회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빅텍만 바라보면 그냥 든든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그러니까 마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선조고 어. 빅테크는 이순신이지. 그러니까 야 이순신 장군 있으니까 선조임금님은 든든하시겠네요. 라고 밖에선 보지만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선조의 생각은 버릴 수도 얘가 없고. 나에게 언제까지 끝까지 충성을 하기만 할까? 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빅텍이 이렇게 자금을 채널링 한다 그러면 제일 기분 나빠할 곳이 어딜까요? 제일 기분 나빠할 곳이요? 예, 그러니까 제 연준? 생각엔 그러니까 연준 그 위에,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택의 금융자본을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선거 자금 60%를 걔네들이 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쪽이 이 금융을 많이 주무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게 도전하는 그런 세력이 이런 빅텍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패권 다툼이 미국과 중국이 아니고 미국과 이 빅텍이라고 제도권과 유택의 금융자본하고 이 빅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고금리를 유지해서 중국은 누를 수 있어요. 예. 근데 과연 그러니까 금리를 높여서 결국 경제를 슬로우다운 시킨다 하더라도 돈이 빅텍으로 안 갈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결국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고금리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인플레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 이후에 결국 생산성 개선이 절실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한 데가 이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기술주들이 막 올라왔죠. 그러니까 돈은 거기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제도권이 이런 고금리를 통해서 자금을 틀어막아도 결국 돈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나중에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고 빅텍의 롤을 인정하고 결국 타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빅텍한테 공익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많이 부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금융이 AI를 통해서 많이 변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빅텍이라든가 아니면 핀텍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아마 올해 상장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3월인가 그때 이 시가 한번 그 밸류션 해봤거든요. 예. 한 6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 알고 있는 뭐 로빈훗이라든가 스퀘어 같은 데는 예. 상장이 돼 있고요. 예. 베너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있으면 상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AI가 막 발전을 하면서 바꿔놓을 이 금융의 세계를 가장 누가 이제 그 수혜를 받을 것이냐, 빅텍하고 핀텍이다. 그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쪽으로 확장되는 게 제일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금융 쪽에서 AI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은행의 채널이 아닌 AI의 이제 채널. 요즘에 그 은행들 보면 계속 감원하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은행 갈 일이 이제 진짜 없죠. 진짜 없긴 없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통장 뭐 정리하는 거랑 에어컨 쇠러. 근데 에어컨도 이제 집에 웬만하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갈 일 없죠 정말. 네. 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지금 은행은 굉장히 중요한 공공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은행들이 많이 받고. 아니, 그럼 저희 우리나라도 자영업자 도와주라고 하면 은행들이 내죠. 은행들 불러가지고 그럼 완전히 정부가 정부 맘대로 선거 앞두고 보내고 싶은데 솔직히 보낸다는 거죠. 이자 뭐 받지 말고 근데 뭐 해주고. 그걸 애플과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하기 시작하면 내가 선거랑 무슨 상관인데 다 되는 거니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빅테크가 잘 말을 들을 것이냐 그런 의심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책임도 그분들이 짓는 거 직접 짓는 거예요. P2P네 정말.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어떤 시장의 원리,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투자한 사람만 결국 정리가 되고 손해를 보고 예. 바로 시장의 기능이 회복되는 그런 거는 유지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네. 그래서 빅테크가- 미국 정부가 고금리를 유지하려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빅테크 견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빅테크가 견제가 되지는 않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러니 이리저리 해보다가 다시 저금리로 가는 저금리로 가능성은 높고 선조하고 이순신 딱 그런 거네. 이게 싫긴 않아. 미국의 경쟁력의 핵심이 빅테크인데. 네.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나 너무 강해. 그렇습니다. 예. 네. 야, 알겠습니다. 그 언더스탠딩이 2%를 보는 진하고 비슷하죠. 2%가 네. 언더스탠딩에서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뭐 그냥 나름 필요하긴 한데 네. 버리긴 좀 아깝고.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요. 옛날에는 그냥 인공지능이다 였는데 요즘엔 인공지능 한다고 달라붙는 업체가 벌써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예. 구글, 거기에 뭐 아마존, 이제 뭐 돈줄이나 있는 친구들은 다 할 거고 네. 그게 무슨 뭐 천재적인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른바 죄송합니다. 돈질하면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 야, 이게 인공지능 세상을 바꾸면 우리도 하자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도 이제 태능 선수촌처럼 키운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우열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모두가 경쟁적으로 이제 AI를 개발을 하는데 예. 일단 뭐 구글이나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 진화를 해요.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존의 전통적인 AI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 데이터를 관찰하고 거기서 패턴을 찾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이런 거예요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날 것이냐? 근데 일론 머스크가 좀 추구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슈퍼 인텔리전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결국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유혹을 갖는 이유가 뭘까? 근데 이제 이 기계가 공장에만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람의 형태를 띄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 기계가 공장에서 나와서 사무실에 앉기 시작하면 그때는 로보틱스라든가 이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근데 그거를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직원, 인공지능을 가진 뭐 집사, 하인, 심부름꾼.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프라 같은 시스템 모든 게 다 사람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기계도 사람처럼 생겨야 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슈퍼 맞아. 인텔리전트라는 맞아. 게 기존의 이제 그 전통적인 AI하고 구분이 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슈퍼 인텔리전트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거.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사람이 자신의 피조물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고 옛날에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인공지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본인이 의사결정을 좀 할 수 있어야 슈퍼 돼. 인텔리전트니까 이제 애가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렇죠. 예. 뭐 애가 이제 머리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혼자 생각하고 이제 까불고 뭘 이제 시켜도 그거 아니고요. 이게 맞습니다. 별별 그 소리를 다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컨트롤이 잘 안 되지. 나중에 이제 기계가 사람을 비웃는 선상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뭘 알고 좀 시키세요. 뭐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기계에다가 예. 결국 이제 가치관을 주는 거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그래.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돼. 그다음에 네가 다음에 할 거는 과제는 이런 거야. 예. 그러면 기계도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인간의 피조물이 된 기계가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게 약간 그 탐욕에 가려진 죄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피조물이 항상 착한 일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을 것 그건 같습니다. 모르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겠죠. 이제 어느 당연히. 수준까지 이 기계한테 가치관을 넣어줄 수 있는가, 어느 수준까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규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똑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가 네. 아마 어떤 그러한 부작용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일단 뭐 슈퍼 인텔리전트가 나오면 약간 좀 거기에 지배되는 인간들도 있을까, 도태되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겉으로는 절대 이제 인간의 조합을 대체하지 않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텍을 개발하면서 예. 이렇게 되면 이 신기술에 지배당하는 그러니까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어떻게 할까? 그때 종신고용이라는 걸 택했죠. 그래서 일본이 그 종신고용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기계에 밀려난 인간이 과연 행복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것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좀 탐욕적이죠. 그래서 예전에 아마 비트코인을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먼저 샀죠. 예. 그리고 테슬라가 결제 대금으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받겠다.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프론트러닝을 원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기계에다가 함부로 뭐 가치관을 주고 너무 이제 인텔리전스를 자극하다 보니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규제하고 규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기계에다가 가치관을 이만큼 줘도 돼, 네. 자율성 이만큼 공급해도 돼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사고로 인해서 오히려 AI가 우리 생활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급물살을 타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한번 스캔들이 생긴 다음에 오히려 제도가 정비가 될 정비가 것이다. 되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이 마련된다고 이벤트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한번 나고 그럼 이 모든- 사고를 보고 야 우리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 사후적으로 뭔가 규제가 만들어질 거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인간들이 금기시해왔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유전자 편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걸 잘라내면 되잖아요. 예. 인류가 그러면 그 자손들도 절대 그 암에 안 걸려요. 그러나 창조주께서 그 뒤에 어떤 부작용을 숨겨놨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편집하지 마라 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이제 빠르게 늙고 통제할 수 없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뭐 나만 좀 시술을 받고 내가 자식을 안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나만 시술 받고 죽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제한적으로 써볼까? 이렇게 이제 슬슬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도 화끈하지만 이게 너무 위험하니까 쓰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로 카본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요거 조금 더 안전한 모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소형 원자로죠. 예. 그러니까 조금씩 금기시됐던 거를 쓰게 되는 이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기계를 자율권을 주면 안 돼. 예. 하지만 얘네들한테 윤리 교육을 잘 시켜서 좀 잘 한번 써볼까 똑똑하게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땐 과거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가 예.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일단 허용되는 범위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되던 게 지금 그래도 살짝이라도 발이라도 담궈보지 않을까? 혹은 야 요렇게 보안 장치를 마련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일단 해보자. 네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거나 혹은 다른 게 할 게 없거나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모험심이 강해져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금기시됐던 그런 박스를 이제 슬슬 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이 열었어도 열 상자였는데 인공지능이라는 수단이 생기게 되면 그 순간이 빨리 다가온다. 네네. 뭐 유전자 편집도 언제까지 맞겠어요, 사실은. 처음이니까 뭐 예. 윤리다 뭐다 하지만 네. 슬슬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래 여기까지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해라라는 규제를 하면 네 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써도 안전하다는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까지는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지능을 7살 이상으로는 늘리지 마라고 해놓으면 네. 상상으로는 한 30살의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야, 너 검사장 가서 7살인 척해? 그럼 네 얼마든지 얼마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그 속이듯이. 아 그럼요. 그럴 것 같긴 사실 한데 굉장한 위협이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그걸 지킬까요? 하여튼 예. 인공지능이 이제 빠르게 보급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요즘 저는 이제 뒤늦게 그걸 자꾸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즉 질문이 어떻게 해야 그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다양한 이제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그건 알아서 하지만 어떤 사람들부터 골치 아프게 될 거냐. 그러니까 뭐 사람의 어떤 그러한 종류를 나눈다면,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그 관리하는 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기계를 돌봐야 되잖아요. 예. 건강 관리도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한테 좋은 데이터도 먹여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제 커버가 잘 안 되는 도메인 날리지를 잡고 있는 사람, 그게 아니면 인공지능과 싸워야 되는 자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도태가 되겠죠.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자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대체 못하는.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그러니까 상상력에 제한을 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상상하는데 어떤 그 자유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네네. 먹이를 만드는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먹이를 만드는 사람. 뭐 그런 사람. 근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인공지능 그 개발자나 컨트롤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점점 더 인류는 할 일이 없어질 텐데. 예. 그죠? 저는 사실 인류가 결국은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60억, 70억 명은 너무 지구에 많이 탑승을 한 거고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친환경의 근본적인 게 결국 인구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비가 그러니까, 덜 하고. 그러니까 사실 고금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 결국은 이 친환경을 위해서라도 경제에 어떤 그런 고통을 돌아가는 주어서 속도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제 그래야 인간의 어떤 애를 덜 활동을 낳지. 줄이고 예. 그래서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그게 친환경의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진짜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는구나. 너무한다 진짜. 근데 인류가 도태해야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럼 앞으로 근데 이미 태어난 사람 어떻게? 더 아주 앞으로는 그렇죠. 안 낳는 건 오케이. 막 이미 태어난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50년은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고통스러워라. 그 과도기 속에 결국은 와. 누가 그걸 커버해 줄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어떤 노동력 부족을 커버해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기계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은 게 그거 아니에요. 나봤자 미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실질적인 이런 부의 불균형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기계가 똑똑해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과연 그 균형이 어디 지구 인구가 한 20억 명, 30억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의 활약은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요즘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네. 그 ETF. 네. 비트코인 ETF? 네,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 승인해서 뭐 하여튼 한바탕 떠들썩했는데 네. 그거는
그 동네 비트코인 동네 이슈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뭔가 서막이 있는 거고 뒤로 갈수록 뭐가 그런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빅텍하고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 동안 이 암호화폐 ETF 승인 안 했었어요. 그래서 네. 2021년인가요? 네. 그때 그 프로쉐어즈라는 거기다가 이제 몇 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먼저 됐죠. 생각했던 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투자 세상을 놓고 게임을 하는 걸 내가 말릴 수는 없다. 그러나 현물,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미국 증권관리위원회가 주장하는 건 형태는 분명히 증권이다. 근데 언더퀄리파이드 있다. 그러니까 자격 미달이다.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이 믿고 투자하기는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난해 8월에 이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모회사 중에 하나는 이 캐시우드가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그러니까 다 그 디지털에 집중 투자하는 친구들이에요. 네. 예. 고소했어요. SEC를. 그러니까 미국 증권관리위원회를 너희가 무슨 근거로 왜 임의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 ETF를 상장을 안 시켜주냐? 아니 뭐 투자 대상이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이 있고 확률 분포가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바이오는 안 위험하냐? 바이오 펀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뭐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연방 법원이 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관리위원회는 2024년 1월 10일까지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라. 예. 그래서 이제 승인한 거죠. 근데 승인하면서 이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그 의장인 게리 겐슬러가 나는 ETF를 승인한 거지 내 비트코인 가치를 인정한 건 아니야. 그렇게 말했더군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뭐 이 부작용이 생기면 언제든지 다시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규제를 다시 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규제 의지를 얘기한 거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주로 블랙락이 이제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금융기관에서 한 11개 상품 나왔어요. 근데 뱅가드가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근데 뱅가드는 여전히 이런 암호화폐가 투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블랙락이 한다 그러면 뱅가드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 하겠죠. 생각했었는데 걔네들이 안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암호화폐의 본질 가치가 있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프로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없다고 거예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있다. 예. 아. 그러니까 저 이게 찰리 먼거와 그 워렌 버핏도 없다 그랬습니다,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저는 사실 투자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인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사실 이게 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내고 사람들 간의 거래를 형성시켜 줄 수 있는 망이라고요. 그것도 해킹되지 않고 안전하게 그 거래를 믿고 성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자 카드라든가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그 망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그냥 화폐만 중개하는 그런 망이 아니고 예.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 정보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솔루션 같은 것도 딜리버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AI가 막 발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맞춤형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 망을 통해서 계속 줄 수 있다 그러면 네. 이 망의 가치는 상당히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달린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비트코인은 별로 가치를 인정 안 해요. 그 뒤에 기술이 없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예. 다른 암호화폐, 예를 들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적 배경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치를 이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의 의장인 게리 겐슬러도 이 게리 겐슬러라는 사람을 보면 지금은 막 그 핍박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사람 원래 그 골드만삭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최연소 파트너로 승진한 사람이거든요. 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했고. 예. 근데 이 사람이 MIT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 크립토 전문가예요. 웬만한 개발자보다 더 많이 할 걸요. 예. 이 사람이 이 암호화폐의 유용성, 그러니까 역기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유용성, 순기능을 강조하던 사람이었다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발탁이 됐냐면
97년에 빌 클린턴이 발탁한 사람이니까 민주당 계열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리 당략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뒤에는 약간 그래도 유태인 그 금융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렌의 하순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략 때문에 결국은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가치를 지금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아하. 이제 만약에 공화당이 이번 11월 선거에서 이긴다면 조금 더 이 암호화폐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는 거고요. 공화당이 훨씬 더 우호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예, 기존의 그 금융 세력하고는 조금 더 민주당은 연결돼 월스트리트, 있으니까. 월스트리트는 기존 금융, 기존 금융은 암호화폐를 싫어해. 그 외워요.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이겁니다. 기차는 예. 빠르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암호화폐 ETF를 이제 보급시켰다는 얘기는 예. 뭐 비트코인만 할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이더리움도 해달라고 그러고 예. 다 리플도 하겠죠, 해달라고 이제. 그러고 그러면 투자자가 많이 이제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투자자는 유권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규제를 해버리면 이 유권자의 재산을 결국은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암호화폐가 규제하기가 보급될수록, 어려워지겠죠. 예, 보급될수록 규제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번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얘기는 예. 금융기관들의 자산 배분의 일부가 그게 되는 거예요. ETF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예. 실수요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러니까 뱅가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면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많이 공부해요. 예. 그래서 이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전체 유동 물량의 2%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은 이 암호화폐가 투자 대상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인정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암호화폐 특히 이제 블록체인의 한계가 뭐냐면 결국 안전하긴 한데 해킹이 안 되는데 네. 느리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천재들이 속도를 높여놓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블록체인은 처음에 속도가 빠르다가 조금 더 데이터가 많아지면 느려지거나 예. 아니면은 뭐 속도는 빠른데 자빠지거나 그러니까 깨지거나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이 암호화폐 기술의 천재는 제드 맥칼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발한 이 플랫폼이 리플 XRP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텔라 쪽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코인들 중에 혹시 그러니까 이 변방에 있는 거래소에 상장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그 코인들이 이제 이 바이낸스나 이런 메이저 거래소로 넘어오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가격 상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변방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좀 기술력이 있는, 그러니까 스텔라라든가 이런 리플 쪽의 계열의 그런 그 코인이나 그 토큰 중에서 좀 싹수가 있는 것들을 미리 한번 공부해보고 투자해보는 게, 그러니까 잃어도 되는 돈을 투자해도 사실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 몇천 배씩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몰라가지고 잘. 물론 이제 투자 대상 중에는 네. 뭐 가치가 있든 없든 많이 오르는 투자 대상도 있고 투자자가 뭔가 투자에 대해서 그런 도덕을 갖기 시작하면 네.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투자자로서는 당연히 플렉서블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오케이 이게 뭔가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뭐 인정되고 사람들이 사겠죠. 그럼 그 자체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무슨 그림 열풍이 불어서 네. 사람들이 그림을 막 사러 다니기 때문에 그림값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시중의 돈이 그림으로 쏠리게 됐을 경우엔 그게 거시경제 전체에는 좋은 영향을 줄까요? 오히려 나쁜 영향을 줄까요? 이제 그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거시경제에 기대를 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이런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의 틀 안에서 탑다운으로 이제 우리가 부가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구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특히 이제 빅텍이 이 사람들을 대중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챗GPT가 그런 거 아닙니까?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민간이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바텀업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탑다운에 의존할 수는 없고
너무 저성장이 되니까 이제 놀라운 부가가치 생성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제의 틀 밖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네. 예. 그런 어떤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AI가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그 코인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아까 전에도 그런 본질 가치, 그러니까 네트워크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마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는 이 프로처럼 코인에 무슨 본질 가치가 있을까? 밸류에이션을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마치 카카오톡, 지금이야 카카오톡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생겼지만 카카오톡이나 당근이나 네네. 뭐 이런 애들의 가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모여서 많이 쓰다 보니까 아, 여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이 됐어. 그래서 이제 거기다 뭘 하나 붙이면 돈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코인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달러의 가치는 왜 생깁니까? 달러의 가치가 왜 인정이 되는 거죠? 그건- 종이잖아요. 예, 근데 달러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계 외환 보유고의 뭐 60%가 달러고요. 예. 그리고 이런 증권 발행을 거의 다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믿고 쓰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 코인 네트워크를 매력을 느끼고 많이 예. 올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일수록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모여 있으면 그게 네. 네트워크 효과가 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죠. 예. 저는 사실 AI 때문에 이제 이런 체인을 보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AI가 좀 더 이제 그 선진화될수록 진화할수록 이 망도 굉장히 좀 진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예. 지금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하셨으니까 인공지능이 뭐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 같고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 인공지능 때문에 확 좋아지는 인더스트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는 인더스트리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많이 변화를 줄 곳이 이제 금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을 한번 좀 잘 보시고요. 네. 예. 이제 핀테크, 시작이니까요. 예. 그다음에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사실 그 이 코로나 때 굉장히 쇼크를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정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주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뭐 창고 노동자들의 그 최저임금이 11불에서 18불로 가도 사람을 못 구했다. 예. 뭐 그만큼 이제 코스트가 많이 들었을 텐데 뭐 구조조정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이 막 발달을 하면 결국은 얘는 온라인 쇼핑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맞춤형 솔루션을 이렇게 주는데 굉장히 편해질 것이고 그렇겠죠. 예, 예. 딱 그다음에 매력을 느낄 만한 걸 딱 찾아서 주겠지. 네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I know you.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커다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데가 아마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에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절전형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가 진화할수록 전기료가 굉장히 싸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존이 그 수혜를 받을 거고 또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바꿔놓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죠. 네네. 예, 그래서 요 아마존의 어떤 그 수혜가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의외로 인공지능의 수혜를 많이 받을 건데 네네. 구닥다리 쇼핑몰로만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 설득력 아마존의 있네요. 턴어라운드를 한번 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 디지털 레볼루션에 그 동남아가 서 있어요. 동남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동남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미중의 갈등하고 상관없이 음. 얘네들은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렇죠.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많다. 많아. 예, 네. 젊은이들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투자했다가 다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진국에서 이제 중진국으로 막 급격하게 상승한 나라가 한국하고 중국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로 그냥 인프라를 밀어버린 거죠. 네. 예. 근데 이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인프라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정치인들의 자제분들이 미국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디지털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 이 동남아 쪽에 가장 핫했던 게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없는데 무슨 미래를 얘기하는 벤처 캐피탈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가 막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자들도 이 디지털 인프라의 어떤 그러한
매력을 이제 맛보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 안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가 그동안 조금 약간 뒤처져 있었는데 인프라 부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예. 그렇겠네. 그러니까 아마 이 동남아의 내수 수요를 이제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도구로 이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이제 부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면 우리가 굳이 출근할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동을 덜 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 쇼핑해도 내가 안 움직여도 되고, 일을 하러 가도 내가 안 움직여도 되고, 그렇게 되면 석유나 혹은 전기차에서 쓰는 전기조차도 적게 먹히겠죠. 예. 동남아가 요즘 페이스북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동남아에서. 이제 느끼는 좀 늦다. 조금 늦기는 늦습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으로 자기들끼리 카톡이 없으니까 페이스북으로 페메로 거기서 메신저도 하고 굉장히 그러게요. 요즘 굉장히 핫하고 우리는 사실 페이스북이 이제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남아가 머리 좋은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앞서가서 뭐 얼리 어답터 하느라고 고생도 그만큼 해요. 네. 근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10년 후에 쓰면 알아서 다 잘 다듬어진 거 그냥 쉽게 쓰잖아. 그때까지 그냥 망고나 먹고 기다리는 그 전략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남아 알겠습니다. 야. 생각할 거리를. 네. 예. 뭐 재밌네요. 하나 더 당부하실 게 좀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뭐 대만 선거에서 뭐 집권당이 이겨가지고 네. 이제 뭐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 넘어가는 거는 아하. 진짜 불식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앞으로도 좀 약간 찝찝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친미니까 더 중국이랑 사이 안 좋아지겠지 하는 생각. 글쎄요. 이제 만약에 친중 정권이 들었으면 이게 뭐 반도체 기술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어떤 뭐 정권이 뭐 그 어떤 산업 기밀을 넘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만 하나 이제 좀 찝찝한 게 네. 워렌 버핏이 2022년 4분기에 TSMC 주식을 샀다가 팔았죠. 2023년 그 2분기에 전량 엎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도대체 그 사람이 뭘 본 거냐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은 저는 사실 프론트러닝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가가 좀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는 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 번을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좀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뭘 본 거냐? 그러면은 이제 TSMC에서 이제 미국이 서서히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인텔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인텔이라는 회사는 비메모리 칩을 설계도 해본 애들이고, 그다음에 EUV,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그 생산 공정을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예요. 네. 실력 있는 업체죠. 예. 그러니까 점점 당장은 못 하겠지만 TSMC에서 좀 빼가지고 인텔로 돌리자 하는 내부 계획.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뭐 친중 정권이 들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 마이크론으로 좀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미국으로 일단 들어와라 보조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보조금 잘 안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 끌다가 나중에 이런 그 미국 기업으로 기술을 슬슬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 거다. 뭐 이런 약간 좀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국적 아닌 반도체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 메모리보다 비메모리 수요가 더 강하고 미국 기업,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AMD 뭐 이런 쪽의 주식을,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뭐 휴머노이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직 간과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에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역시 이제 이것도 뭐 메모리도 그 수요를 받겠죠. 예,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의심하는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좀 걸려 있다. 비메모리가 좋기는 좋아도 어느 회사 비메모리냐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TSMC나 AMD는 그 미국 회사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엔비디아나 하여튼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AMD가 이제 비메모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미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아, 미국의 공장 다 있고 뭐 하는 그것 네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관리 견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반도체 회사가 네네. 더 유망하다. 네네. 그렇게 보는 거. 정무적인 감각을 발휘하자. 반도체 투자할 때는.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예. 네가 바이든이고 네가 트럼프라면 저 회사 키워주고 싶겠냐? 잘 생각해 보자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김학주 교수님. 예,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